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데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1920, 30년대 독일 경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당시 나치를 중심으로 정치계와 경제계가 엮여있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마백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사회의 지배계층이나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대규모 기업가이거나 금융가인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보통 이런 상류 계층의 사람들을 보면 대규모 토지나 부동산이나 또는 대량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서 권력과 많은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류층 사람들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거나 자신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혜택을 더욱 공고히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치계의 여러 인사들과 엮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들이 자신들의 더 큰 이익을 위해서라면 지금 떠오르고 있는 정치계의 별들을 이용해서 관계를 맺어가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해도 정경유착이 없어질 수가 없는 거죠. 돈하고 권력이 서로 바꿔먹기가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빌 클린턴 대통령이나 2007년 영국의 총리였던 토니 블레어 같은 경우가 앞에서 말한 저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빌 클린턴과 토니 블레어는 각각 1991년과 93년에 벌어진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리더들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보통 이렇게 정치권하고 연계되는 거대의 자본가들은 막대하게 큰 부를 가지고 있어서 부에 비례해서 거대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들 자본가들이야말로 진정한 핵심 권력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이들 자본가 세력들이 직접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아서 정치권 뒤의 배후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이들의 자본가 세력들은 뒤에서 자신들이 믿을 만한 대표 정치인들을 앞에 내세워서 그들에게 정치적인 일을 대신 맡기는 방식을 선호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게 흔하게 듣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자본가들이 선택하는 이러한 방식은 오히려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방식인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잘 어울려서 자본가들이 실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뒤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거요. 네. 그리고 이들 자본가 세력들은 경우에 따라서 민주주의가 아닌 강력한 권위주의 독재 정치체제를 옹호하고 나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히려 강력한 지도자가 국가를 통솔하는 경우에 자본가인 자신들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러한 판단이 선다면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자가 집권하는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자본 권력은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기들한테 더 많은 이익이나 자기들 기득권을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걸 더 좋아하죠. 그러니까 자본 권력은 항상 민주주의를 따른다기보다는 그때그때마다 자기들한테 유리한 정치 권력이나 체제를 지지하는 거죠. 네,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모습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등장한 히틀러의 정치적인 성장 배경에서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당시의 기업가와 금융계를 포함한 자본가들은 히틀러의 정치 경력 초반부터 재정적으로 지원해서 그래서 히틀러가 권력을 잡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했어요. 그리고 권력을 잡은 이후에는 히틀러의 퇴행적인 사회정책과 재무장 프로그램도 지원하면서 자본가들 역시도 높은 수익을 거두어 들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히틀러가 뜨기 시작할 때만 해도 자본가들이 히틀러한테 경계심이 있었는데 또 히틀러가 확실히 챙겨주니까 완전한 지지 세력이 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사실 독일을 포함한 미국의 자본가들 역시도 히틀러가 정치계의 새로운 별로 떠오르는 시점부터는 같이 사업을 도모하려고 노력을 많이 기울였는데요. 미국도요? 네. 당시에 미국과 독일의 기업가들은 물론이고 은행가를 포함한 나치스들 역시도 서로가 서로에게 협력하면서 이득을 취할 수 있었어요. 특히나 이들 중에서도 독일의 대기업하고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바이엘이나 바스프 등의 대기업 트러스트는 물심양면으로 해서 히틀러를 지원했던 조력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초대형 석유화학공업 트러스트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특권층들은 히틀러의 집권을 도우면서 상부상조에서 큰 수익의 수혜를 누렸는데요.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인 포드사 같은 경우에도 나치 독일 정부와 경제적으로 협력하면서 꽤나 많은 이익을 올린 기업으로 알려져 있어요. 포드도요? 그게 가능합니까? 네. 포드사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에다가 트럭하고 전쟁 물자 등을 공급하면서 큰 수익을 올린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에 독일의 쾰른 지역에서는 포드 베르케라는 이름의 포드 자회사가 트럭과 군수 물자를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포드 베르케사에서는 군수 물자를 공급하면서 거기에서 거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수익은 미국 본사인 포드사가 누리면서 구조적으로 전쟁의 수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 이게 포드에서 바로 팔아먹는 그런 구조는 아니네요. 네.
어쨌든 결론적으로 독일을 포함한 미국의 거대 자본가들 역시도 2차 대전 이전부터 2차 대전을 겪는 동안에 나치 정권이 펼치는 정책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보면 자본 권력이 꼭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독일과 미국의 거대 자본가의 지지를 받은 히틀러도 민주주의 정치라는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갈 수 있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히틀러 자신은 민주주의 정치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하던 대표적인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히틀러는 민주주의라는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역량을 키워나가게 됐습니다. 맞죠? 네. 히틀러는 자신의 정당에다가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당이라는 당명을 붙여서 독일 서민들의 많은 지지를 이끌어냈는데요. 당시 독일 사회의 많은 유권자층들이 노동자 계층을 포함한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말 그대로 당명을 갖다가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당이라고 정해버려서 많은 서민들의 지지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당명은 그렇게 지었지만 히틀러가 정치해 나간 거 보면 자기 지지한 서민들한테 맞춘 건 없잖아요. 맞춰주는 것처럼 선전선동을 했지. 맞아요.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실 히틀러가 만든 정당의 실체는 히틀러가 지은 당의 이름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진정한 의미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정당은 아니었어요. 첫째로 히틀러 자신도 정부 관료로서 꽤나 성공한 관세청 직원의 아들 출신이라서 노동자 출신하고는 거리가 먼 종류의 사람이었는데요. 더욱이 히틀러 자신은 앞에서 언급한 그 내용처럼 부유한 후원자들한테서 많은 재정 지원을 넉넉하게 받아서 엄청나게 안락한 물질적인 향유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 자신이 당을 이끌 때는 마이바흐 벤츠를 끌고 다니면서 많은 자산과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어서 일종의 당시에는 부르주아 계층에 진입한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히틀러는 사회주의를 굉장히 혐오했던 인물로 결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히틀러는 당시에 일종의 정치공학적인 전략으로 당명을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당이라고 지어서 당시의 독일의 시대 정신인 사회주의와 노동자 계층의 관심과 지지를 모으려고 한 건데요. 그렇게 사회주의 계층과 노동자 계층의 지지를 모아서 표를 얻으려고 했던 전략이 당 이름으로 나타난 것뿐입니다. 어차피 국민들은 세세한 거 모르잖아요. 당명 보고 이런 걸 중요시하는 정치를 하는구나 생각하는 거지. 이게 단순한 것 같아도 굉장히 정치공학적으로 중요한 거잖아요. 당명이. 그렇죠. 사실 히틀러가 세운 정당은 노동자를 대표한다기보다는 실체는 기득권 자본가들을 위한 정당이었는데요. 히틀러는 기업가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당시 힘을 키우고 있던 노동조합 세력을 무력화시키겠다고 하면서 자본가들이 다시 기업의 주인이 되게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임금을 올리지 않은 채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늘려서 기업들의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뒤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앞에서는 또 국민을 위한다 했겠죠. 그렇죠. 정치는 연기라고도 하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히틀러는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당 이름을 노동자 서민 계층을 위한 정당이라고 하면서 실체는 기득권 자본가 계층을 위한 정책을 펼쳤는데요. 그리고 당시의 독일 사회의 자본가 지배층 역시도 당장 그들의 눈에는 히틀러가 천박해 보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히틀러가 쓸모있는 신흥 정치 세력이라고 판단해서 히틀러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본가 계층하고 기득권 세력들은 당시의 사회주의 좌파나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정당이 집권하는 걸 막으려고 당장 자신들에게 유리한 멘트를 던지는 히틀러가 많은 득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1928년에 12석에 불과했던 히틀러의 정당은 이러한 기득권 세력의 든든한 지원을 등에 업으면서 1930년에는 107석까지 확보하는 역량을 발휘하는데요. 이렇게 히틀러가 정치적인 파워를 늘려가는 과정에서 히틀러와 자본가들은 상부상조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상당한 금액이 히틀러가 만든 정당 쪽으로 흘러가게 만들었습니다. 자본 권력들이 히틀러한테 배팅을 했다 이거죠? 그렇죠. 한때는 히틀러한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왔는지 베를린에 위치한 초호화 호텔인 카이저호프의 스위트룸까지 집무실로 잡아서 숙소로 사용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나중에는 카이저호프 호텔의 한 층 전체를 통째로 선거운동 사무실로 사용하게 되면서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당의 본부로 활용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히틀러는 자신의 정당이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말은 했지만 실상은 자본과 기득권 계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면서 위아래 양쪽 모든 계층의 지지를 얻어내게 됐다는 결론입니다. 사실 자본 권력들이 밀어줘야 선전선동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자본 권력들이 영화산업 같은 데도 히틀러 우상화시키는데 공도 많이 들이고 서민들 차 폭스바겐 비틀도 처음 만들어질 때는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였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수익성도 적은 서민들 차 탄생이 돈도 없이 단순히 지시만 했다고 가능한 건 아니죠. 네.
마지막으로 히틀러가 자본가들에게 한 연설 중에 일부 그의 논리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잠깐 소개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히틀러는 기업가와 자본가들을 상대로 한 그 연설 중에서 자신은 사유재산의 신성함을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사회주의가 아닌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회사의 경영을 노동자들에게 맡기면 안 되듯이 국가의 방향 역시도 서민 대중들이 이끄는 민주주의처럼 대중들에게 맡기면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니까 히틀러의 생각은 기업은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가가 운영하는 거고 이것처럼 국가도 국민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가 운영해야 된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논리 자체가 사실은 자신이 만든 정당의 이름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어쨌든 추가적인 연설에서는 정치와 경제는 같이 세트로 하나로 흘러가는 거니까 대중이 중심이 된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에서는 노동자 계층이 중심이 된 공산주의 경제체제하고 조화가 맞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리고 반대로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자본가들이 주도해서 이끌어가는 그러한 경제체제니까 마찬가지로 정치체제도 자본가처럼 리더가 이끌어갈 수 있는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가 자본주의 경제체제하고 어울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런 식으로 논리를 이어가네요. 네. 결론적으로 이러한 히틀러의 주장은 기업가와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믿을 수 있는 강력한 독재자가 필요한 상황인데 왜냐하면 앞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권위주의 정치체제랑 어울린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권위주의 독재체제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바로 히틀러 자신밖에 없다고 강조를 한 겁니다. 오늘 내용은 1920년대와 30년대에 독일에서 벌어진 정치사 얘기로 과거의 오래전 먼 이야기를 다뤄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202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최근의 시간이 자꾸 거꾸로 흐른다는 그러한 생각도 가끔씩 들어서 오늘 내용을 대략 러프하게나마 소개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또 이렇게 역사로 짚어보니까 새롭게 느껴지네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권력을 가지거나 유지하려면 돈 가진 사람이 필요하고 또 돈 가진 사람은 이익을 키우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권력 가진 사람이 필요한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가 정경유착이 근절돼야 된다 하면서도 이게 어려운 게 이해가 가면서도 화도 나고 그렇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하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